와가지고 막 물도 붓고 해가지고 지금 지구는 좀 괜찮아요. 마당까지 다 탔고 다 타도 건물은 괜찮아. 바람 많이 불었으니까 그 뭐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 6개월마다 반복됐던 세 번의 인사를 통해서 업무 연속성이 다소 흔들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직 안정 차원에서 최소 규모의 인사를 감염 취약 시설인 요양병원 시설 등에 대해서는 65세 미만 입소 입원자 또 종사자에 대한 예방 접종.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에 날 망동은 한반도 재침 야욕이다. 역사 왜곡만을 자행하는 파렴치한 기만 책동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경북 안동과 예천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이 가까스로 진화됐습니다. 아까운 산림 250만 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고 주민 수백 명이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로 뒤덮인 골짜기 사이로 시뻘건 불꽃이 보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쉴 새 없이 날아와 물을 쏟아붓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20분쯤 경북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중평리까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집주우러 와가지고 막 물도 붓고 해가지고 지금 지구는 좀 괜찮아요. 마당까지 다 탔고 다 타도 건물은 괜찮아. 바람 많이 불었으니까 그 뭐 감당이 안 되잖아요. 산림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대구와 부산, 대전 등 인접 시도에 소방 인력과 장비까지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지형이 험한 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길을 잡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헬기 23대와 인력 1000여 명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끝에 21시간 만인 낮 12시 20분쯤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그 사이 산림 200만 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또 불길이 마을로 번지면서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불이 정제종택과 만우정 등 문화재를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피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피시켜가지고 밤사이에 어디 위험지구에 못 가도록 조치를 시켰고 특히 또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가지고 소방차를 대기시켜가지고 근접하는 불길을 잡고 해서 인근 지역인 경북 예천군 감천면에서 시작된 불도 산림 50만 제곱미터를 태우고 18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과정에 주민 200여 명이 인근 마을로 대피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산림당국은 바람이 다시 거세진다는 예보에 따라 헬기 10여 대와 인력 1,300여 명을 남겨두고 불씨가 되살아날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경북 안동의 산불은 밤을 넘겨서 21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부근 주민들은 서둘러 대피했는데 혹시 불이 집으로 옮겨 붙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을을 잇는 도로 주변이 온통 검게 변했습니다. 바닥에 깔린 잔디며 낭떠러지를 막는 난간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불길은 담장 넘어 주택까지 들어갔습니다. 도로 건너 산을 태운 불길은 기어이 마당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하나 가득 쌓아놨던 땔감은 이렇게 수초로 변했고 외벽과 창틀까지 불에 그을렸습니다. 마당이 불에 탄 주민은 불안함에 대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산에 불 났다 그래가지고 피난 가려고 이리저리 하려가 집에 불이 났다 그래가지고 좀 가다 중간에 가다 돌아왔는데 돌아와 불이 붙어가지고 이리저리 뭐 소방관 아저씨들하고 이리 불 껐는데 대피소로 몸을 피했던 주민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행여나 불길이 집을 통째로 집어삼킬까 봐 마음을 졸였습니다. 잠 못 잤지요. 그래도 집에 들어오기는 해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막 목도 아프고 막 눈도 따갑고 막 해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불길은 경북 소방학교 주변까지 온통 잿더미로 만들었지만 다행히 건물을 덮치지는 못했습니다. 화재 당시 일하고 있던 직원 8명이 맨몸으로 시설을 지킨 도움이 컸습니다. 운동면에서 불길이 올라왔을 때는 정말 불길이 엄청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에서 일선 소방서에서 현장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소방관이기 때문에 21시간 동안 이어진 산불은 축구장 350개가 넘는 면적 250헥타르를 태웠습니다. 그 사이 주민 마음마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충북 영동과 충남 논산, 경남 하동의 산불도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다행히 모든 지역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십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 능선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소방관과 산불 진화 대원 등이 불을 꺼보려 애쓰지만 강한 바람과 날이 어두워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헬기가 투입되고 본격적인 진화 작업이 이뤄지자 밤새 꺼질지 모르던 불길이 잡혔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날씨 속에 발생 1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주민들은 당시 아찔했던 상황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헬기 아니고서는 이 불을 끌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겁이 나게 정도로 이 산을 갖다가 다 저게 막 확확 다 타오르니까요. 충북 영동의 산불도 발생 17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불이 한때 3km의 넓은 구간에 퍼져 나갔지만 강하게 불던 바람이 약해지면서 불길이 잡혔습니다. 집으로 불이 옮겨 붙을까 걱정하던 주민들은 급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밤에는 모두 이장이 저 우리 동네 이장이 있는데 대패라 해가지고 저 경동에서 대패하고 있다가 어제 2시 다 돼서 왔어요 밤에. 산림 당국 등은 이번 불이 주민이 무심코 버린 화목 보일러의 재해 남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나무 밭이라서 대나무가 이제 이렇게 튀니까 비산화가 돼가지고 좀 주택 보일러에 재를 치우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요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남 하동군의 산불도 날이 밝자마자 헬기 19대가 집중 투입돼 예상보다 일찍 불길을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새 지점으로 퍼지면서 하동읍 먹전마을의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과 임야 수십 헥타르가 소실되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이성입니다. 산불에 대응하는 데는 헬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헬기를 띄울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시각, 산 능선을 따라 불이 띠를 이뤄 번집니다. 산불 특수 진화 대원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산불이 더 번지지 않게 방화선을 만드는 겁니다. 밤에는 헬기가 뜨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올라가서 방화선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야 산불 확산을 방지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동안 안쪽 나무들은 속절없이 타들어갑니다. 헬기가 물을 뿌려줘야 하지만 야간에 쉽게 띄울 수 없어 잔불만 겨우 정리하는 처지입니다. 일몰이 됨에 따라 바람이 강하고 산세가 험하여 헬기 투입이 어려웠습니다.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하여 특수 진화대, 공중 진화대들이 투입되어 잔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 운항 규정 때문입니다. 국내 소방 헬기는 풍속이 초속 5m 이하에서 운항 가능하고 급수도 착륙 후에 해야 합니다.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소방 헬기가 야간에 투입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간부터 산불 진화를 하여 장애물 등을 숙지한 경우에 그 야간 산불 진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서 투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산림청은 국산 진화 헬기 수리온을 야간 산불 진화에 실제 투입해 시험까지 마쳤습니다. 또 군용 수송기를 활용해 물을 대량으로 뿌리는 방안도 있어 야간 산불 진화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산불이 대부분 진화는 됐지만 밤사이 바람이 다시 강하게 부는 데다 주말까지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산불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는 필요해 보입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 산을 뒤덮은 시뻘건 불길이 무섭게 타오릅니다.
건조한 날씨에 겹친 강풍으로 불티가 2km 이상 날아가며 불을 더 키웁니다. 산불은 야간까지 이어지며 더 강해졌습니다. 인가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자 경북 예천과 안동, 경남 하동, 충북 영동에는 올해 첫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2월 달에 이렇게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야간 산불로 전국적으로 5건이 이렇게 발생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산불이 모두 잡히며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에서 주의로 2단계 하향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밤사이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에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다시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말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 위협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강수가 없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의 건조함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도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23일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산불뿐만 아니라 각종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4%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이 그 뒤를 잇습니다. 따라서 입산자의 화기 소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산 주변 농가의 소각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산불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번 휴일에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며 산불 위험은 잠시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겨울 강우량이 평년의 10% 미만에 그친 영동과 동해안에는 올 봄까지 산불에 대한 철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사퇴 여부가 주목되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사의를 접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파장이 쉽게 잦아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사의를 접지 않은 채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웠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신 수석은 회의에 앞서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취를 일임하는 동시에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사의를 철회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정수석의 거취에 대한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 사의와 관련된 사안은 일단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한 상황에서 거취를 일임했으니 달라질 게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휴가 중에도 검찰 후속 인사에 대해서 보고받고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이 사실상 사의를 철회하면서 검찰 인사 관련 파동을 수습하려는 모습입니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재가도 받지 않은 인사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또 민정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신 수석이 직접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의 복귀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른바 패싱 논란을 일단락 지으려는 모습이지만 청와대 내부는 물론 여당 안에서조차 비판이 거셌던 만큼 파장이 쉽게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복귀했지만 정치권에선 이른바 패싱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사장 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론 대통령까지 건너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충분히 소통했다면서 자신은 문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백종규 기자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복귀한 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민정수석을 패싱한 검사장 인사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지만 박 장관은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신 수석과 조율되지 않은 인사라는 것을 대통령이 제가 당시 알고 있었습니까? 인사에 관한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소상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사 제청과 재가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반복된 질문에 박 장관이 계속 답변을 회피하자 대통령까지 패싱하고 인사안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장관님 직접 하셨습니까? 직접 제청 안 하셨어요? 그럼 누가 했지요? 누가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패싱이 됩니다. 이거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강조한 박범계 장관. 청와대 답변을 인용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법무참모입니다. 청와대는 제가 됐고 결재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둔에 나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자신은 문 대통령의 참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라서 이번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고 법 위반은 없었죠? 제 머릿속에 대통령님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느니 그런 것은 개념조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콩가루 집안이냐는 비아냥부터 박 장관의 답변 회피에 대한 항의까지 이어지자 결국 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이 나서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신현수 민정수석이 복귀한 날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된 만큼 이른바 패싱 인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월성원전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등을 이끄는 주요 수사팀 간부들이 대부분 유임됐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간 간부급 인사 원칙을 확인하는 검찰 인사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인사위원들이 청사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당연직 인사위원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인사위 시작 전 취재진에게 이례적으로 대검이 법무부에 요청한 인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이른바 민정수석 패싱 논란 등 파장이 커지자 의혹이나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논의 내용 일부를 밝히고 나선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의 수사팀, 대검이나 중앙지검 보직부장들의 현 상태 유지와 의무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인사위는 1시간여 만에 종료됐고 법무부는 당일 오후 중간 간부급 검사 18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가 있던 나병훈 차장검사가 복귀하게 됐고 서울 남부지검 2차장에는 이진수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전보됐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사건 수사팀 간부들은 보직 이동 없이 계속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 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 3부장은 유임됐습니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등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었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도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과거 6개월마다 반복됐던 3번의 인사를 통해서 업무 연속성이 다소 흔들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직 안정 차원에서 최소 규모의 인사를. 법무부는 소통 부재 지적이나 패싱 논란 등을 의식한 듯 이번 인사 규모와 구체적 보직에 관해선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내부에선 애초 대규모 인사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등 제대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는 7월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하게 됩니다. 박범계 장관이 구상하는 본격적인 대규모 물갈이 인사는 윤 총장 퇴임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이번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이문정 대검 감찰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됐습니다. 특정 검사를 콕 집어 수사 권한을 부여해 준 것인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조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문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한 겸임 발령입니다.
법무부는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내 수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임 연구관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하거나 감찰을 요청하는 등 검찰 수뇌부와 계속 갈등을 빚어온 인물로 지난 인사 때 대검 연구관으로 부임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 강압 수사 사건 감찰을 맡았습니다. 그동안 대검 연구관 신분으로는 수사 권한이 없어서 제대로 된 감찰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위증 의혹을 받는 김모 씨와 과거 검찰 수사팀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을 한 달 앞두고 수사 개시를 포함해 감찰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법무부는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청법상 검찰연구관은 지방검찰청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보도자료에서 임 연구관의 원포인트 인사를 별도로 강조한 데다 일반 연구관에 대한 겸임 발령이라는 점에서 전례가 드문 일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재 대검에서 일반 감찰 연구관 가운데 검사 겸임 발령이 난 건 임 연구관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을 하면 다 그냥 수사 권한을 줍니까?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거 자체가 여러 가지 억측을 낳게 되고 임 연구관은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검 감찰과장으로 옮길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대검과 갈등을 빚으면서 법무부가 이례적인 겸임 발령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주체와 처리 방식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하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이번 인사로 법무부가 사실상 다시 개별 사건에 개입한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올해부터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첫 본부장에 남구준 현 경남경찰청장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남 청장을 국수본부장으로 단수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국수본부장은 3만여 명이 넘는 전국 수사경찰과 함께 18개 시도경찰청장을 총괄 지휘하는 등 책임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자격 요건이라며 경찰청장이 적임자를 검토한 결과 내부에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3차 유행 확산세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 감소는 검사 건수가 확 준 데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2명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313명, 해외 유입이 19명이었습니다. 수도권이 236명으로 전체 발생의 75.4%를 차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떨어진 건 일주일 만입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꺾인 건 아닙니다. 일요일 검사 건수가 지난 금요일 대비 57% 감소한 때문입니다. 주요 방역 지표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난주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454명에 이르러 거리 두기 2.5단계 범위에 해당합니다. 확진된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주 1.12로 껑충 뛰었습니다.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 비율인 양성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2%를 초과해서 검사 양성률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3차 유행이 감소 추세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업장과 의료기관의 집단 발병,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여파를 감안하면 확산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 사례도 128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신학기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이나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이외에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되고 있어서 이러한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주중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뒤 주 후반에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인구 밀집도가 낮아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진 농촌 마을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는 다른 지역 확진자가 농촌마을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교인에서 마을 주민으로 연쇄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복지회관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19일 인제 지역 확진자가 마을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시작된 집단 감염. 그동안 마을에서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갑자기 터진 집단 감염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그 모든 게 평화롭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딱 닥치니까는 지금 뭐 전부 다 의아하는 거죠. CCTV가 부족한 농촌마을 특성상 확진자가 언제 어디를 방문했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 주민 왕래가 잦은 행정복지센터 직원까지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지역 내 2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용실과 방앗간, 목욕탕과 은행까지 문을 닫는 등 마을 전체가 멈춰섰습니다. 작은 농촌 마을에서 1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마을 전체 주민이 모두 진단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공서는 물론 음식점과 카페도 모두 문을 닫았는데요. 이렇게 지역 확진자 발생으로 무서워서 장기간 휴업을 한다는 안내문을 내건 곳도 있습니다. 1년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봄철,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집단 감염으로 주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농사를 어떻게 지라고 이렇게 이게 확산되면 농사를 어떻게 지라고 사람을 써야 되는데 혼자서 못하잖아, 노인네들이. 앞서 강원도 화천에서도 설을 앞두고 고향을 찾은 귀성객을 통해 1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주민 수가 적어 대도시보다 대면 접촉이 많지 않은 농촌 마을. 경각심을 늦추고 방심하는 사이 우려하던 집단 감염은 현실이 됐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접종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65살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가 우선 대상자입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1차 공급 물량은 75만 명분입니다.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5천여 곳의 대상자 30만여 명 가운데 93.6%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은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시설 등에 대해서는 65세 미만 입소 입원자 또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국내 위탁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안동 공장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수요일부터 닷새에 걸쳐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에 옮겨집니다. 이후 차례로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운송됩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각 지자체가 위탁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도입된 화이자 백신은 오는 26일 낮 12시 1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모두 5만 8천여 명분으로 이튿날부터 코로나19 의료진에게 우선 접종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할 경우 안정적인 면역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서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화상회의를 열고 백신 유통 지원에 대한 최종 준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송지원본부는 모레부터 출하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송, 호송, 저장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은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수송은 국민께서 믿고 맡겨주신 사명이자 성공적인 예방접종을 위한 초석이라며 민관, 군경의 역량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백신 1호 접종자를 문 대통령으로 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 실험 대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자 방역당국이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가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홍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의 1호 접종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SNS에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인가, 국가 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 아니면 국민도 실험 대상이 아니라며 대통령이 못 맞을 백신은 국민에게도 맞춰선 안 된다고 역공을 취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 방역당국은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백신을 실험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허가를 받은 백신을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맞으시는 모든 국민들은 누구가 되든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은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순서를 따라야 한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 국민 불안이 크다면 저명 인사가 먼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접종에 대한 동의율이 상당히 높게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공정하게 청와대도 대통령 1호 접종 요구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접종 동의율이 90%를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백신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현재로선 1호 접종자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입소자 또는 종사자 중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접종 기간과 대상자 등을 상대로 최종 조율 작업을 마친 뒤 첫 접종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에 반발해 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자 민주당은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하필 의사의 협조가 필요한 때 심기를 건드리느냐며 법안 처리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해서 강력범죄로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처벌받은 경우는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의사협회가 과잉 입법이라며 총파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협력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의사면허는 강력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니라며 국민도 범죄자가 아닌 의사에게 진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셔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것입니다. 정의당 역시 의사협회의 돈 없는 이기주의라며 생명을 볼모로 한 겁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도대체 얼마나 가벼이 보기에 매번 환자의 생명을 볼모 삼아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시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필이면 왜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고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러한 법을 다만 법안 내용에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데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가운데 정부 여당과 의료계의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15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도발 중단을 요구했는데 이조차도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 한일 관계 개선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이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국제사회에 홍보하겠다며 외국 언론인 초청, 11개국어로 제작한 동영상 배포 등의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일본 시마네 현이 연 행사에는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竹島は歴史的な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日本固有の領土であります。 정부는 일본이 부질없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며 소마 히로이사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로 일본은 독도 관련 행사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마공사는 굳은 표정으로 외교부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망동은 한반도 재침 야욕이자 역사 왜곡만을 자행하는 파렴치한 기만책동이다. 여기에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왜곡 논문도 반일 여론에 다시 불을 붙이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예전부터 역사 문제와 한일 협력은 별개로 추진한다는 기조를 밝혀왔지만 과거사 관련 현안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군부의 유혈 진압 경고에도 오늘 미얀마 전역에서 총파업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2021년 2월 22일 이가 5번 들어간 날에 열려 이른바 5-2로 불리는 오늘 시위는 지난 1일 쿠데타 발발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위대 행렬이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시내 곳곳을 시위대가 가득 메운 채 집회와 거리 행진을 이어갔고 남부 다웨이에서는 수만 명이 앞뒤로 손을 잡으며 하나가 됐습니다. 외신들은 총파업 시위에 참가한 인원만 수십만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총파업 시위는 2021년 2월 22일 열려 5-2 시위로 불립니다. 1988년 8월 8일 열린 8888 민주화 시위가 모델입니다. 공장 노동자와 공무원, 의료인 등 전 직종이 파업했고 현재 최대 유통업체인 시티마트도 휴업에 동참했습니다. 2월 1일 이 비상사태 선포 이후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집 근처 시장을 돌아봤는데요. 단 한 곳도 문을 연 곳 없이 모두 폐점한 상태입니다. 시위대와 군경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시위대의 총파업 예고에 군정이 유혈 진압을 시사하는 경고문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လုံခြုံသူများအနေဖြင့်နောက်ကွယ်မှနေ၍ပြည်သူလူထုကိုထိတ်တိုက်ရင်ဆိုင်ရေးလမ်းကြောင်းပေါ်သို့မရောက်ရောက်အောင်တွန်းပို့၍စိတ်လှုပ်ရှားခံစားလွယ်သောလူငယ်လူရွယ်များကိုထိခိုက်ဒဏ်ရာရသေဆုံးမှုများဖြစ်လာအောင်လှုံ့ဆော်ဆောင်ရွက်လျက်ရှိပါသည်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수십 명을 연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 성명과 제재가 시작되고 있지만 미얀마 군부는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검찰 인사에 대한 이견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습니다. 신 수석의 복귀로 논란을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패싱 인사를 둘러싼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오전까지 사실 주말에도 계속 관심이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을 할 때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들릴까? 사퇴하겠다라는 의지를 주장할 것이냐 아니면 철회할 것이냐. 철회하면서 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철회하는 걸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 일임하겠다는 것은 네. 대통령이 계속 사의를 반려했잖아요. 사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뭐 일단락되는 걸로 보여져요. 아마 신현수 수석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휴가도 내고 그리고 주말을 거치면서 본인의 거취가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고 또 네. 어쨌든 뭐 대통령과 20년 정도 인연을 갖고 있는 분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구보다 연망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본인의 문제가 결국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을 것이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앞서서 결국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신 수석을 가까이 좀 보는 분들은 굉장히 진중한 타입이고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네, 뭐
문자도 보내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면서 좀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꾼 배경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현수 수석은 이 정부의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캠프의 법률 담당 특보부터 시작을 해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초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현 정부가 왜 그 국가 사정기관들 특히 국정원을 포함해서 과거에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으려고 초기에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사실 가장 큰 어떤 공헌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검찰 출신으로 기조실장으로 가면서 함께 검찰에서 데리고 간 사람이 조남관 지금 대검 차장이에요. 감찰실장으로 가서 두 사람이 사실은 국정원의 그 해묵은 어떤 과거사들을 다 정리하는데 공헌을 세웠고 거기서 이제 그런 일들을 다 끝내고 다 쉬고 싶다 하고 미국으로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정부의 어떤 실패를 자기가 만든다는 건 굉장히 큰 어떤 부담이었을 테고 또 두 번째는 사실 예정된 수순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기자시니까 취재해 보셨겠지만 청와대에서 수석이나 비서가 그만두는 것을 이렇게까지 막 크게 설명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냈다 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붉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가려고 한다면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휴가까지 가는 한 5일 정도, 10여일 정도의 시간이 계속 공방이 벌어지고 뭐 언론에 막 노출이 됐잖아요. 이건 어느 정도는 이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나 사의를 받는 사람이나 사실 협상의 여지가 있던 게 아니냐. 빨리 끝내려고 했다면 훨씬 더 빨리 끝냈을 거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 그 요구를 관철하려고 했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설득을 굉장히 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담이라든지 그것 때문일지 아니면 과연 신 수석이 가지고 갔었던 사실 그 모든 집중은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 안에서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이 어떤 그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좀 들어가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번 인사, 지금 검찰 간부, 중간 간부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법무부가 이번에 이제 검찰 중간 간부 예산 인사를 했잖아요. 그 내용에서 신수석도 동의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협의했고 협의된 내용이 발표가 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신수석이 그런 지난번에 인사에 대해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이게 법무부와의 갈등의 문제만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아마 방송에서 한 것 같은데 양쪽 다에 대한 실망이라고 저는 봐요. 검찰 측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양쪽에 다. 그러니까 예컨대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문제를 어느 정도 일단락 짓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좀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신수석이 요구하는 걸 다 받아줬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검찰 쪽에서도 예컨대. 그리고 이제 법무부도 사실은 지난번 인사, 그러니까 그 검사장급 인사에서 신수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 된 건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양측 다에 신수석이 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지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봐요. 검찰에 얘기한 것도 검찰이 받아주지 않고 법무부도 일정 부분 본인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내가 민정수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그 한계 이런 부분이 좀 느껴졌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정말 본인은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을 것이고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괜찮으니 계속 일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성공이 어쨌든 본인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본인의 거취를 대통령께 일임하고 본인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거다. 그래서 결국 뭐 이게 법무부 인사에만 제한된 또는 거기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의 표명이 아니라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한계에 대한 어떤 불만의 표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한계에 대한 불만의 표시를 검찰 측에 또 법무부 측에 다 어쩌면은 그 전달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 됐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휴가 기간에도 주말에도 계속 그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계속 소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지금 어쨌든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그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는 주요 수사팀이 그대로 위임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지만 그대로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검찰 측의 요구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첫 번째 검찰의 요구는 사실 이거보다 큰 폭이었던 걸로 압니다. 예. 물론 위임된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현재 문재인 정부 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 여러 부서들의 예. 부장검사들급이 지금 그대로 위임됐습니다.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이긴 하나 네. 그것보다 더 큰 폭, 예를 들어서 신상필벌이라고 한다면 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더 영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또 제외돼야 되는 것, 이것이 인사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징계라는 어떤 부분들에서 범법을 저질렀다라고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게 검찰 측 시각인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좀 더 큰 폭을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조율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뭐 월성 1호 수사라든지 혹은 한동훈 검사 수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러니까 울산 선거 개입이라든지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그 팀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이제 검찰이 받아낼 수 있는 이번에 어떤 폭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검찰 요구대로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여기서 그 녹취 하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당연직 인사위원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발언이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의 수사팀, 대검이나 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 유지와 그리고 빈 공석, 사직으로 발생한 그 공석을 채우는 하고 의무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미래 때문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의 그 갈등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까? 근데 지금 이 패싱 논란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패싱 논란 때문에 다시 뭐 재갈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패싱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아까 지금 얘기한 검찰총장도 있고 조남관 지금 차장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정권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 이게 가장 현안이었어요, 사실은. 지금 뭐 어느 한 명의 어떤 검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다 해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그렇다고 대검 요강을 100%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무부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법무부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저는 받아줬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현 정부와 관련돼 있는 여러 수사를 하고 있는 담당하는 검사들이나 아니면 그곳에 일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유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대검에서 요구한 걸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정도 예전에 만약 추미애 전 장관이었다면 과연 이게 이렇게 됐을까요 하는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저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대검과의 어느 정도의 소통을 위한 길이 열렸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대검 입장에서도 이게 뭐 100% 본인들이 원하는 걸로 다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대검이 요구하는 게 받아들였다고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전과 같은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이게 패싱이라고 과연 검찰청에 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그리고 핀셋 인사 같은 경우도 특별히 한 사람을 핀셋으로 인사한 건 없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물론 대검이 요구한 100% 모든 걸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 가지고 문제. 그러면 뭐 대검이 요구하는 걸 다 받아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인사가 결국은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을 어느 정도 수습해 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통이 이어지고 수습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자, 한 가지 더 이게 분란의 씨가 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문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검사 겸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저희도 리포트로 지금 알려드렸던 바에 따르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이제 감찰하면서 수사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수사권이 주어지게 됐기 때문에 이 사건 감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감찰연구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감찰연구관한테는 수사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사의 권한을 달라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이다라고 박범계 장관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더만요. 이문정 검사의 요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앙지검
중앙지검의 검사로 겸임 발령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비판받아야 될 대목은 하나 있어요. 어떠한 인사든지 간에 한 사람을 위한 인사라는 것은 어차피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문정 검사는 임명 때부터 계속 그 사람만을 위한 인사가 계속 되풀이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이제 감찰정책연구관에 발령이 났는데 정기 인사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간 것도 아니고 이문정 검사 한 사람을 위해서 인사가 발령이 났어요. 네. 이것도 사실은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한 사람을 딱 발령 내는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직제 자체도 사실은 없었던 직제예요. 예. 근데 이문정 검사를 위해서 이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사실 좀 이렇게 구설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소재인데 이번엔 또 겸임까지 시켜서 더욱더 이제 계속 이 구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인사다. 이걸 뭐 그 인사를 뭐 꼭 무조건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인사를 욕 먹어도 하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한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데 한 가지 제가 좀 붙인다면 이번 인사를 갖고 뭐 어떻게 소통이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청와대가 이번에 좀 교훈을 받아야 될 건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이 추천한 인사 아니잖아요. 신현수 수석이 야당이 추천한 인사 아니잖아요. 모두 다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조직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사표를 냈네 안 냈네 누구의 부안에 안 냈네를 갖고 2년여를 지금 허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과 이런 리더십은 사실 비판을 받아야죠. 그리고 내부에서 정리가 빨리 돼야 되고 통제가 돼야 되고 상황 관리가 돼야 되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 빨리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언제까지 내부의 조직의 문제로 국민들이 우려를 하게 만드느냐. 이건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어쨌든 잡음이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셨는데 아까 막 적으시더라고요.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잡음이 나는 것 자체. 물론 저는 그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고 보여지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그게 뭐 긍정적이진 않죠. 그러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신영수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 의견이 충돌할 수 있죠. 충분히. 저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외부에 이게 노출이 되고 그게 알려져서 논란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조직이라고 하는 거 조직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면 충돌할 수도 있고 거기서 의견을 조율하고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되지 않아서 이렇게 논란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누구든지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저나 이종구 시장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의견을 조율을 해서 하나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하지만 의견의 어떤 갈등이 있는 부분 자체가 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그 의견 갈등이 없는 게 더 웃기는 거죠 사실은. 조직이 그러면 하나의 생각 가지고 모두 다 동일한 생각 가지고 일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유출되는 것 자체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논란이 있었던 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조직이든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방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도 항상 충돌을 하고 있죠.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저희들이 좀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관님 직접 하셨습니까? 직접 제청 안 하셨어요? 그럼 누가 했지요? 누가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의혹이 풀리지 않는 것이죠. 자, 인사안을 누가 언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인사에 관한 소상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패싱이 됩니다. 이거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국정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것이고요. 이런 게 국정농단이에요. 국기문란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법무참모입니다. 청와대는 제가 냈고 결재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별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패싱이란 단어를 좀 써야 되느냐 아니냐도 사실은 뭐 논란이긴 합니다. 저희 주말에도 계속 그거 가지고 토론을 좀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정상한 업무 범위에 있는 것을 패싱으로 볼 수 있느냐. 자, 어쨌든 지금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수진 의원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일단 만약에 신현수 수석이 사표를
냈다 오늘 예.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 문제는 더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국민들도 물어봐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한 나라의 민정수석이 1년도 안 돼서 그러니까 1개월도 안 돼서 1개월 조금 넘게 한 50여일 만에 50여일 만에 사표를 던질 수 있나. 그리고 그 직전에 4개월밖에 못 됐어요. 김정은 수석은 경질성이잖아요. 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근데 4개월 그만두고 그다음에 50일 그만두고 이런 사태가 발발한 것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하기로 했으므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사실 더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별로 동력을 잃어버렸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에 언제나 저는 뭐 공감을 하지만 한 가지 이게 있어요. 오늘 저 논쟁도 그렇고 중요한 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지금 부총리하고 여당하고 논쟁 붙는 거잖아요. 국간 얘기하고 한쪽은 지원금 얘기하고 전 이런 의견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큰 정부가 돼야 되느냐 작은 정부가 돼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거든요. 이건 미국도 언제나 당끼리 논쟁을 하는 부분이에요. 정책을 갖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어떤 건이죠? 지금 과연 여기가 무슨 정책이 있습니까? 패싱 논란에다가 시스템 논란에다가 인사 문제예요. 인사가 이견이 있다는 것이 어떤 바람직한 어떤 방향으로서의 어떤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날 도외시했지? 라는 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논쟁도 그렇잖아요. 법무부 장관 계속 자기 당 초선 의원들 앞에서 내가 부한데 말이야. 내 말을 그대로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잖아 하고 조롱하는 그런 식의 이 문제들이 정책을 갖고 무슨 이견을 갖는 공수처에 대한 어떤 이견을 서로 논쟁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의 그 드러남이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이 피로감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의 어떤 목적이 정책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보다 나은 것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이정무 실장님 얘기하는 패싱이 어디에 패싱이 있었습니까? 무슨 패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법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이 제청이 대통령이 제거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제가를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왜 패싱이죠? 그리고 민정수석, 신민정수석을 하고 그러면 얘기 안 했습니까? 얘기했습니다. 하다가 논란이 있었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거죠. 그걸 패싱으로 보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신인 수석의 대화를 계속 했었다는 건 나오는 했었죠. 얘기고. 하다가 의견이 일치가 안 된 것이고 그건 청와대가 이미 밝힌 거예요. 그 얘기는. 저는 왜 패싱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대통령이 제거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법적으로 제청해서 대통령이 제거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민정수석과 논의하고 민정수석과 의견을 일치를 해서 대부분 그렇게 처리해왔지 그건 안 했다고 해서 패싱했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패싱이라고 하면 아예 그냥 의견도 묻지 않고 그 사람의 의견 듣지도 않고 그냥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다면 더 논란이 되겠지만 물론 신수석과 법무부 장관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건 분명해 보여요. 근데 그걸 과연 패싱으로 볼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든 규칙적으로든 전혀 문제가 없는 인사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민정수석과 대화를 잘해서 예전의 관례처럼 잘 이루어졌으면 좋을 뻔했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말씀하신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도 인사 문제는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인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의견이 충돌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충돌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면 결국 그렇게 계속 충돌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의견을 최대한 맞춰가야 되지만 그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칙에 따라서 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크게 패싱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부각돼서 외부에 알려진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그 자체가 뭐 대통령이 패싱했다 아까 조시진 의원 말처럼 뭐 패싱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검찰 개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핵심 검찰 인사잖아요. 검사장급 인사부터 나왔던 거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를 보는 것과 그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관계 다툼으로 보는 것. 이 시각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토론 여기서 중단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죠.
자, 오는 금요일입니다. 26일 국내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첫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텐데요. 지금 1호 접종자가 누가 될 것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 됐습니다. 누가 맞아야 된다고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맞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유승민 의원이 맨 처음 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백신이 어느 백신이 먼저 들어오느냐 또 언제부터 맞게 되느냐 이 논쟁이 있을 때부터 사실상 외국에서 이 외국발 그 기사들이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동의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가 백신의 어떤 그런 그 확산, 그러니까 백신 접종의 비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때도 사실은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런 질문들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 그렇다면 만약 국민들이 불신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가 나서겠다라고 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유승민 의원의 이 발언은 갑작스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돼서 일부 이 노령층의 어떤 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는 게 어떠냐는 의미로 사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1호 접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또 뭐 그 1호라는 그 의미 때문에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또 발언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까지 공격할 만한 어떤 발언이었을까라는 건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네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사실 이제 이 부분을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이냐 하면서 좀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공방이 조금 이어지는 양상인데 발언의 의도는 어떤 걸까요? 아마 이제 제가 볼 때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이제 첫 번째로 대통령 맞으라고 하니 거기에 대해 이제 반발을 하다가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인가. 근데 이제 실험 대상이란 말은 약간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이제 뭐 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반 국민은 실험 대상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접종 그 백신 접종을 실험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맞는 것에 대해서 뭐 반론을 펼 수 있겠잖아요.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와 방역 단체 방역하는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은 일단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다음 백신을 맞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대통령도 65세 이상이시니까 접종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대통령이 먼저 맞을 수도 있죠. 뭐 저는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꼭 대통령이 맞아야 하는 그게 또 나중에는 원칙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해서 비판의 여론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왜냐하면 특권층이 먼저 맞는 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병원 같은데 의료진들이 먼저 맞아버렸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교수들 실제 의료 현장에 있지 않는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이런 분들이 맞는 바람에 간호사들이 막 항의하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이건 우선순위가 특권층이라든지 아니면 권력 가진 사람이 먼저 맞는 것에 대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대통령도 얘기하셨듯이 이게 정말 백신의 위험성이나 백신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백신 접종을 회피하는 경우 또는 피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면 대통령이 맞을 수도 있다고 본인도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에서 한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까지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어 사용이 약간 실험 대상이란 말이 나오는 바람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백신 접종을 실험 대상과 연계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발언이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발언 그대로 청와대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뭐 만약에 국민들의 불신이 있다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1호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뭐 관심도 가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1호가 누가 되는 그 표현이 저는 사실 유승민 의원의 유승민 전 의원의 이 의도는 제가 알겠어요. 하지만 1호라는 말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뭐냐면 지금 방역대책본부가 그 방역기관에서 얘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맞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집단이에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의사들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의사들이 먼저 맞아야 된다. 1호는 그분들이 전부 다 1호죠. 1호 집단이네요. 그렇죠. 예. 그거를 한 사람을 상징화해서 꼭 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서 그럼 제일 먼저 맞아야 될 한 사람을 지목하려고 자꾸 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사실 지금 이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대상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것 같고 사실상 지금의 상황에서는 외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미국이 얼마나 사실 불안했습니까? 접종에 대해서. 근데 스스로 가서 맞았어요, 부부가. 또 프랑스 같은 경우, 근데 또 이 모더나였어요, 그건. 근데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 굉장히 불안해서 프랑스는 안 맞겠다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보건장관이 직접 가서 내가 먼저 맞겠다 하고 맞았어요. 그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에서도 그럼 먼저 지도층이 먼저 나서자라는 의미이니까 이것을 갖고 논쟁을 벌일 게 아니고 지도층이 이 논란은 왜 벌어지냐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접종에 대한 어떤 불신감을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봐야지 이거를 국가원수 모독죄다 뭐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이건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아니한 관점으로 이 논란을 끌어내리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1호 접종자라는 단어가 뭐 매우 지금 의미를 갖기 시작했는데 본인이 1호 접종자로 나서겠다라면서 의견을 밝힌 정치인이 있습니다. 관련 발언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리고 정부가 허락한다면 저는 정치인이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 발언이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뭐 깜짝 발언이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앞두고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선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 출신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금 어쨌든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이슈에도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도 의사 출신이라고 하는 어떤 본인의 정체성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일지 뭐 부정적으로 보일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발언을 통해서 서울시장으로 뛰고 있는 본인의 어떤 선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판단에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안철수 대표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일단 아직은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1호 집단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을 수는 없고요. 본인이 저렇게 하는 것도 아시면서 저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결국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안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유리한 전략이 됐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데 일단 안철수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대구에 직접 내려가서 또 그 의료 봉사도 했고요. 또 버스의 그 그림, 그 사진을 뭐 싣고 그다음에 유세도 다녔고 했던 어떤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사실상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교수님 의견과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정부가 뭔가 불신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라라는 의미지 내가 먼저 맞겠다라고 누군가가 계속 나설 문제는 아니다. 이거야말로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혜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정부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또 이용했다라는 비판을 안 받으려면 모든 그 정치인들이 보다 더 국민들이 불신을 갖지 않고 백신을 빨리 맞을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라고 마음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백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좀 마지막 주제를 좀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의료진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의사가 많이 필요한 거죠. 이게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 한 4-50분가량 지켜보면은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의료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의협과 지금 당정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의료법 개정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는데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그 분명히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이냐면 20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의사들 관련해서 의사들이 이제 중대 범죄
또는 다른 범죄를 통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처벌받았을 경우에는 5년 동안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5년 이후에 다시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 개정된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된 건데 의사들이 여기에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왜 의사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형을 선고받을 경우 명화 취소대로 만드느냐. 물론 취소란 말은 제가 5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년 동안 취소가 되는 거예요. 5년 이후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거에 이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 알려진 것처럼 변호사, 변리사, 그다음에 법무사 그리고 또 뭐 회계사,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도 동일한 규정을 지금 다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사들만 이게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의사가 열이었던 거죠. 그렇죠. 2000년까지는 있었어요. 2000년대 의료 파업하면서 협상하는 과정에 이걸 다시 제한을 시킨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들도 동일한 규정, 지금 이번에 통과된 그 법안에 규정이 있었는데 2000년대 의사 총파업하고 이러면서 충돌되니까 정부가 달래는 과정에서 이걸 빼고 지금의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걸 다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이게 또 제가 말씀드린 20년 동안 20건 이상의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지금까지 계속 통과가 안 됐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에요. 특히 이렇게 코로나 시국처럼 어려운 환경에 의사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 이익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정확하게 사안을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의사 측의 입장, 의사협회 측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뭐 쉽게 말해서 지금 뭐 그 부동산법 때문에 만약에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는 빠졌어요, 원래. 사실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계속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2000년도 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건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에 여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지금 없어졌고 업무상 과실치사상도 없어졌고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된다고 의료 쪽에선 보냐 하면 바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관련돼서 의료행위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그 면허 취소가 안 되는데 의료행위가 아닌 것,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통한 업무상 과실치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리어 이렇게 그 자신의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면허 취소까지 가는 건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것. 그다음에 그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의료 쪽 입장입니다. 제가 그걸 뭐 꼭 동의하는 건 아니고 이게 박정희 시대로 되돌아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78년도에 이 법을 만들었어요.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의 면허 취소를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시대로 돌아갔다. 김대중 대통령 때 2002년도에 그걸 완화해 줬는데 돌아간 거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주 정부가 산하 SIB라고 해서 그 SMB라고 해서 이 산하 그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이 면허 취소를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을 하는데 그 위원들이 사실 반 이상이 의사라는 거예요. 반은 의사다. 의사라는 거. 의사들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사실 그걸 결정한다. 어떤 의미에서 의협이 지금 주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그 제안을 엄격하게 의사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의사협회에서도 자꾸를 그러니까 모두 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과 관해서 좀 협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입장을 바꾸고 있거든요. 저는 진작에 조금 더 이것을 이 논의에 좀 더 빨리 참여했으면 어땠을까. 2020년도부터 벌써 7개 법안이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지금 계속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가장 아쉬운 건 사실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코로나와의 전쟁 상황 그러니까 코로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상황이 참 저도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의협도 진작에 좀 논의에 좀 진지하게 참여를 했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안을 두고 여야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당의 대표 발언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셔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고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러한 법을.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게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 전쟁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럼 왜 하필 이 시기에 그러냐는 거예요? 저는 그 말도 그 말이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말에 도저히 저는 동의할 수. 심기를 건드리는 의사 심기 건드리면 안 됩니까? 심기를 건드리는. 예. 의사 심기 경호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 예. 그리고요 이게 의사만 제가 아까 말했던 변리사,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이분들은 불만 제기하나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의사들은 왜 불만 제기하는데요 그러면? 아니 이분들 전문직에 갖고 있는 법무사,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들은 지금의 상황도 잘 참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얘기 지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건 지극히 제한된 인원이에요. 의사 전체 중에 몇 %나 되겠습니까 대체? 그러니까 본인들이 더 철저하게 예를 들면 최근 5년간요 살인, 강도 등 4대 중대 범죄 의사들이 개입된 2,300명입니다. 성범죄 5년 동안 600명이에요. 예. 그런 분들이 계속 진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성분들이 진료 받으러 갈 때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 그럼 의사협회가 자발적으로 한다고요? 그럼 왜 이 성범죄 600여 명 한 번도 그러면 의사 면허 취소한 적 없잖아요. 예. 자발적으로 한다고 했으면 제대로 하셔야죠. 그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과실치상은 뺐어요. 의료 행위에 혹시 위축될까 봐. 의료 행위하다가 혹시나 과실로 치사가 되거나 치상이 됐을 때 그건 아예 제한됐어요. 여기서 뺐어요. 아예. 여기서 빠져있죠. 그렇죠. 예. 그 말은 의료 행위 하시다가 혹시나 위축되지 않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나 음주운전하거나 예를 들면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의사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메스를 들고 수술을 받으라고 하면 이제 치료받는 분들이 과연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전문직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적응하고 있는데 왜 의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만 제외를 시켜달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체 중에 정말 아주 극소수의 분들만 포함되고 적용되는 법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예. 교통사고도 그래요.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전체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형사처벌까지 이르려면 최소한 음주운전하거나 뺑소니하거나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을 한 문제.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통사고, 단순 교통사고 났는데 무슨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국민적 관점과 의사들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들을 좀 생각하시고 예.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했어요. 법사위 거쳐서 26일이니까 금요일에 지금 본회의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지금 너무 늦었다고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뭐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 의사협회가 예.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야당이 요구하는 거를 여당이 좀 받아줬거든요. 업무지사상이라든지 뭐 그 이 두 가지 부분, 아까 그 파산 선고 그 두 가지 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의사협회가 지금 그 할 수 있는 건 좀 연기해다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를 갖고 정부가 또다시 이런 어떤 대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통과된 건 알겠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잠정적으로 연기해달라라는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사실상 의협도 상당 부분 국민들을 좀 설득하는 그런 무언가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협도 이 파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26일 금요일이라는 시점이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 돼버렸습니다. 백신도 26일 날 맞기 때문에 일주일간 과연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국민을 향한 뭐 옳은 판단들을 뭐 양측 모두 다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야. 살인행위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왜 왔습니까? 그렇지요? 박근혜 체포하려고 왔죠? 나도 앞장서서 민족 반역자, 민주 반역자 박근혜 체포하는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용균이 뜻을 살리기 위해서 일사가 만들어진 독점자본주의를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저도 집회라도 짓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진짜 못 닮은 거니까 그대로한테 맡기고 그렇게 자유롭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께 남긴 인간 한번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앞부분만 잠깐. 참았으면 태도, 방법, 이런 거 다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 땅의 민중들이 주도했던 한반도 평화운동의 그 맥락 위에 섰다는 깨우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상황이 돼가지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신 분들이 그리고 지난 촛불 영광이 모여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프로배구 삼성화재 박상하가 전격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수도권 야구단의 투수 2명도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체 조사를 받고 있어 학폭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앞서 관련 사실을 부인해온 박상하는 구단 자료를 통해 학창 시절 2차례 폭력 가해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은퇴해 앞으로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코트를 떠날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감금 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박상하의 은퇴 의사를 수용한 소속팀 삼성화재도 사과하고 선수 선발 단계에서 불법 행위 이력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구단 홈페이지에서 피해자 신고를 받겠다고 향후 대책을 밝혔습니다. 박상하의 학폭 전력은 지난 19일 온라인에서 폭로됐고 피해자가 지난 1999년 제천 중학교 시절 박상하에게 폭행과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한 지 3일 만에 은퇴로 마무리됐습니다. 학폭 논란은 수도권 프로야구단의 2 투수, 그 가운데 1명은 국가대표까지 경험한 스타들로 옮겨 붙었습니다. 2 구단은 자체 조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구단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성을 띠면서 많은 경로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교 시절 야구부에서 뛰었던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교 1년 선배 B, C 선수의 폭력에 시달렸다며 자신의 이름과 선배 2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 2015년 타이완 전지훈련 중 가혹행위가 벌어져 파문이 일었고 가혹행위 당사자는 재판을 받았지만 B와 C 선수는 전지훈련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돼 프로에 데뷔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술에 취해 지나가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구속을 결정한 법원은 다름 아닌 이 공무원이 근무하던 곳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한 여성이 다급하게 건물 출입문 밖으로 나옵니다. 뒤따라온 남성이 여성의 다리를 붙잡은 채로 누워버립니다. 다시 일어나더니 여성을 벽으로 밀치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잠시 뒤 인근 가게 직원들이 달려와 남성을 막으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남자는 사왔을 때 까마지 말래 뭐 이런 좀 너무 이상했어요. 눈빛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건물 여자 화장실 앞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이 붙잡힌 건 지난 17일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행동을 제지당한 남성은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피의자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소속 공무원 30대 김모 씨.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닷새 만에 자신이 근무하던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김 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은 인정 전혀 안 하십니까? 피해자분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김 씨를 직위 해제한 법원은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징계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패턴을 들여다봤더니 나중에 돌연 거래 취소된 것 가운데 절반이 신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신고라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 건수는 85만 5천여 건. 이 가운데 4.4%인 3만 7천여 건은 등록 이후 거래가 취소됐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해 매매 신고가 됐지만 최종적으로는 거래가 무산된 겁니다. 그런데 취소된 거래 3만 7천여 건 가운데 31.9%는 당시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울산 울주군에 있는 아파트는 지난해 3월 3일에 매매 등록된 16건 가운데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는데 22일 뒤 16건이 일괄 취소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취소된 거래 가운데 절반이나 최고가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광진 서초구와 마포구, 강남구에서는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취소했거나 중복 등록, 착오 등의 가능성도 있지만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 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고가로 실거래가가 등록됐다. 바로 언론에서 이것을 받아서 대서특필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카카오톡 뭐 여러 가지 이제 SNS를 이용해서 주변에 확산을 시킵니다. 그러면 유포 확산된 그 자료를 보고 불안감에 쌓여있던 사람들이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정부도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며 의도적인 조작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도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정말 저희들로서도 수사라도 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거래 분석원이 만들어져서 이 역할들을 제대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또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와 부동산 앱에서도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처럼 거래 취소 여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정시 모집이 마무리되면서 대학 입학의 마지막 관문인 추가 모집이 오는 27일까지 대학별로 진행됩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 2005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2만 6천여 명을 선발하는데요. 응시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대입 수시와 정시에서 뽑지 못한 신입생을 뽑는 추가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추가 모집 규모는 162개 대학에서 2만 6천여 명. 지난해보다 2.7배 증가했는데 지난 2005학년도 이후 16년 만에 최다입니다. 지방권 대학의 추가 모집이 90%로 대부분이지만 서울과 수도권 대학도 작년보다 추가 모집이 늘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특히 지방권 대학이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방권 소재 대학이 추가 모집을 통해서도 선발을 못할 정도로 좀 규모가 너무 커졌고 미충원 대학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대구대학교와 부산 동명대학교의 순으로 많았고 서울에서는 홍익대와 한성대 등에서 추가 모집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의대와 치대, 한의대 등 자연계 최상위권 학과에서도 추가 모집이 나왔습니다. 추가 모집은 수시나 정시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정시에서 합격한 뒤 등록을 포기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신 응시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재수나 반수를 결심한 수험생도 별도의 노력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이번 추가 모집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 모집은 오는 27일 오후 9시까지 진행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매출이 80% 이상 꺾여 붕괴 직전에 놓인 여행업계가 청와대를 찾아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초기부터 벼랑 끝에 몰린 여행업계 단체들이 청와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이 계속되면서 매출 제로 상태도 기약 없이 이어지는 상황. 여행사 대표들은 일용직을 전전하고 빚더미 속에서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에까지 처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많은 여행사 대표들은 일용직을 전전하고 융자와 대출의 빚더미 속에서 신용불량자에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저금리 융자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여행업계 입장입니다. 업계가 우선 바라는 건 재난지원금 확대입니다. 현재 여행업은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재난지원금 지급 때 집합금지 업종 지원금인 30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인 100만 원만 두 차례 받았습니다. 우리 여행업은 집합 제한 업종이나 집합 금지 업종이 아닌 처음부터 집합 단절 업체이고 매출 정지 업체입니다. 그 어느 업종보다 직접 피해를 입은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매출이 바닥에 이른 상황에서 사업주가 직원 임금 일부와 보험료를 보전해야 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부담분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소한의 영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현행 자가격리 14일 기준도 유연하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여행업계 매출액은 재작년 12조여 원에서 지난해 2조여 원으로 무려 84%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에서 10월 기준으로 휴 폐업 상태에 놓인 여행사만 4,500여 곳, 전체의 25%가 넘습니다. 종사자가 8만 2천여 명인데 절반에 달하는 4만 8천여 명이 휴직 실직 상태로 내몰렸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어두운 터널에 빠진 여행업계가 이제 청와대가 나서달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도쿄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며 만족스러워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실제 개최 지지는 아닌데다 올림픽 개최 열쇠가 될 백신 접종까지 늦어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기자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G7 정상이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 토요일 새벽 이번 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도쿄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安全安心の大会を実現したい。そうしたことを私から発言をいたしまして、G7 首脳全員の支持を得ることができました。 자칫 G7 정상들이 올림픽 개최 자체를 지지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G7 공동성명에는 올림픽을 열고자 하는 일본의 결의를 지지한다고 제일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성명 번역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의 해석을 둘러싸고 취재진의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開催を支持するではなくて開催する日本の決意を支持するというふうになっていますが、東京オリンピックの開催に何かしら疑念の声があ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それは全くなかったです。 실제 G7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코로나 사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공유했습니다. 올림픽을 열고자 하는 일본의 의지는 지지해도 이런 상황 속에 가능할지는 다른 문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Im Zusammenhang mit der Bekämpfung der Pandemie darüber gesprochen und ich habe das auch in meinem Beitrag deutlich gemacht, dass die Pandemie erst besiegt ist, wenn alle Menschen auf der Welt geimpft sind.
정작 개최국 일본도 오는 4월 시작할 예정인 고령자 3,600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늦어져 이후 일반인 접종 일정도 줄줄이 밀릴 상황입니다. 화이자사의 생산시설 증설공사 등으로 4월까지는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まだ現時点で3便がどれぐらい来るかもわからない状況ですから、ここから少しいろんなことを前広に考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하지만 오는 7월 도쿄 올림픽 전까지 충분한 접종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찬바람이 불며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내륙 곳곳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는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철원 영하 10도, 대전 영하 5도, 대구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특히 오늘보다 9도에서 15도가량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5도, 대전 7도, 광주 8도, 부산 12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8도에서 13도가량 낮겠고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불이 나면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누그러지겠고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